그러니까 케인즈가 매도 포지션 잡아놨던 게 네.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쫄딱 망해버렸죠. 깡통.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증권사라고 하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마진콜을 요구를 했는데 예, 청산당한 거죠, 네, 청산. 네. 매우 훌륭한 경제학자의 첫 번째 깡통 사례, 깡통 1회차가 나오는데 케인즈,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관련된 책을 준비했는데 케인즈의 부에 이르는 길, Keynes Way to Wealth 라는 책입니다. 케인즈라는 분이 네. 위대한 경제학자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또 실제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케인즈를 그냥 경제학자로만 알고 있지 그렇죠. 뛰어난 투자자로 아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책에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네. 폴 크루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를 만나가지고 아하. 폴 크루그만이 어떻게 보면 케인즈 이론을 그냥 뭐 그대로 옹호하는 그런 경제학자 또 중에 실행을 한 네, 사람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케인즈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신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폴 크루그만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경제학자로서는 유명했지만 네. 투자자로서의 면목은 잘 알려진 게 네, 없어서 폴 크루그만조차도 케인즈를 그렇게 공부한 폴 크루그만조차도 케인즈에 대해서 투자자로서의 케인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케인즈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케인즈가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많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케인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케인즈를 소개하고 싶은데 마땅히 케인즈에 대해서 케인즈의 투자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없는데 이 책이 가장 좀 잘 정리한 책인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존 F. 와식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사실 케인즈라는 세 글자는 경제신문이나 경제 관련 방송이나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케인즈주의, 이른바 케인스 학파라는 것도 있고 케인지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선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네. 또 경제학자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경제학자로서의 케인즈를 제가 소개하기는 좀 제 능력은 좀 벗어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의 케인즈를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 케인즈라는 사람은 아마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한번 다 들어보셨을 네. 그런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각국에 있는 정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다들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케인즈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케인지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느 정도는 다 케인지안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케인즈라는 분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 188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6년에 좀 굉장히 한 62세 정도에 돌아가셨죠.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사셨던 그 시기가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이 격동의 시기를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사시면서도 굉장히 우수한 투자 성과를 내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이분이 보면 굉장히 또 천재과에 속하셨던 분입니다. 네. 네, 그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만 간다는 데가 이튼 칼리지인데 네. 이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튼 칼리지를 나와가지고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또 재밌는 게 이분이 어렸을 때 숫자에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크리켓 경기 점수를 집착적으로 기록하고 기차 시간표, 체온 변화 이런 숫자하고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집착해서 기록했던 그런 숫자를 메모를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버핏도 그렇거든요. 버핏도 어렸을 때 숫자하고 기록하는 거, 수집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로서의 자질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원래는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공무원 생활이 좀 지루하고 마음에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킹스 칼리지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교수로서 강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케인즈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여국들 간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는데 네. 그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한테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게 그래서 독일이 이제 거의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후 네. 배상금을 산정하는 네. 그 협상. 네. 근데 독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지어준 네. 거였죠. 거의 뭐 회복이 불가능한 네. 뭐 그런 수준의 배상금을 매겼는데 네. 이제 케인즈가 거기에 대해서 그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그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보상금을 과도하게 매기면 독일 경제가 파탄으로 이르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조만간 향후에 다시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네. 저 배상금 갚으려다가 힘들어져서 네. 독일이 또 한 번 전쟁을 저지를 거야 네. 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그게 책이 실현이 됐고.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케인즈의 예언이 적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예. 글로벌하게 케인즈가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혹시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케인즈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케인즈보다는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을 저는 좀 더 사상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더 자유주의, 네, 시장 네, 경제. 네, 근데 맞습니다. 케인지안 그리고 케인즈 학파라는 분들은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네. 살려야 된다. 네, 기업과 가게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써야 된다. 이 네. 주인데 네. 대표님 좀 반대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경제학자로서의 케인즈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투자자로서의 케인즈를 공부하다 보니까 케인즈가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고 사실 이제 뭐 하이에크 못지않게 케인즈에 대해서도 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왜 오스트리아 학파, 네. 또 시카고 학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네. 오스트리아 학파가 좀 더 자유주의, 시장에 맡기자라는 네. 거고 시카고 학파가 좀 더 케인지안에 좀 비슷한 맞습니다. 적극적인 네. 개입 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케인즈를 공부하다가 이제 그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예. 우연하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연하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발견된 것. 미적분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뉴턴이 발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미적분을 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진화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찰스 다윈이 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다윈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월러스라는 사람이 진화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그 공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윈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불이 나게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출간을 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요. 어. 뭐 전화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네. 그때 동일하게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이 또 전화를 발명하고 만들었었는데 있었고. 이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투자도 사실 우리가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벤자민 그레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렇죠. 분이 케인즈인데 전혀 다른 대륙에 살았잖아요. 예. 벤자민 그레엄은 미국에 살고 케인즈는 영국에 살았는데 케인즈가 벤자민 그레엄하고 별개로 스스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투자 이론을 만들었는데 투자 철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하고 거의 같은 그런 철학을 케인즈가 만들어낸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증권 분석이었나요? 처음에 나온 책이? 네. 그 책 이전에도 케인즈는 또 그런 본인의 가치 투자 네. 모델을 또 만들었다라고 해서 네. 그 내용도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투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키워드 같이 들어보죠. 오늘의 책. 존 F. 와식이 쓴 케인스의 부에 이르는 길.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투기꾼 케인스. 케인즈가 네. 가치 투자자로 변모하기 전에 투기를 좀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케인즈가 이제 처음부터 가치 투자자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네. 투기로 시작을 했는데 케인즈가 이제 처음에는 그 케인즈 아버지도 이제 케임브리지의 뭐 교수셨는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세도 들어오고, 인세가 들어왔구나. 네, 강연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기고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돈이 생기고, 네. 자기 돈뿐만 아니라 또 차입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빚을 내서. 네. 근데 이제 케인즈가 처음에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환투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네. 이제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에 대해서 투자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의미 없었는데, 없었던 시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변동환율로 바뀌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케인즈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환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데요. 예. 케인즈가 그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했던 게 돈이나 신용, 주식시장, 금융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본인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케인즈 이분이 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재무부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 자금 조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무부에서 한 2년 근무하면서 국제 정치의 현실이나 자본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하. 또 본인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면서 여러 투자자 그룹하고의 네트워크도 생기게 돼서 예. 예,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도 본인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래서 빚까지 내서 네, 빚까지, 과감하게 막 네. 선물 투자 많이 했던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했냐 하면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 이탈리아 리라에 대해서 이제 숏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국 달러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의 크론에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잡고 네.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롱은 산다라는 의미, 네. 숏은 판다라는 의미.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케인즈의 생각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20년에 네. 갑작스럽게 독일에 대해서 낙관론이 시장에 퍼지면서 유럽 통화들이 급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케인즈가 매도 네. 포지션 잡아놨던 네. 게 네. 급등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뚝딱 망해버렸죠. 속된 말로 깡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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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때 증권사라고 하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마진콜을 요구를 했는데 예. 마진콜을 이제 청산당한 거죠, 네, 청산. 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우 훌륭한 경제학자의 첫 번째 깡통 사례, 네. 깡통 1회차가 나오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위대한 경제학자가 그것도 2번이나 깡통을 찼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깡통을 차긴 했는데 네. 이게 완전한 깡통은 아니었고요. 네.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네. 케인즈는 이제 당장은 이게 일시적으로 독일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해서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니스 카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가가 있는데 네.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자기의 원래 포지션을 다시 구축을 했는데 결국은 케인즈 생각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다. 좀 회복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기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환투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1925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 영국이 다시 근본위제로 복귀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환에다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케인즈가 다시 투자를 하게 된 게 이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면화, 구리, 주성, 니켈, 알루미늄, 고무, 석탄 뭐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케인즈가 상품에 투자를 해서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 그쪽 전문가인가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케인즈가 세계 각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면화, 구리, 주석, 니켈, 알루미늄, 고무 뭐 이런 수많은 상품들의 가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가격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굉장히 극히 몇 명 안 소수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케인즈가 굉장히 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었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나름 엄청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망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케인즈가 아까 그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분야가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확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케인즈가 조예가 깊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 데이터에서 뭔가 패턴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수요 공급에 관련돼서 뭐 가격 패턴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케인즈의 그런 확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패턴을 본인이 잘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데이터도 있고 네. 통계도 뽑아낼 수 있고 네, 네.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책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부 데이터라든지 정부 관료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는데 본인이 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네.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망하기가 더 어려웠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 네. 6, 7년간은 좋은 성과를 네, 내다가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든지 하고 있어서 이분이 또 어떤 개념을 이때 사용을 했냐면 opposed risk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반대되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예.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네. 포트폴리오에 함께 네. 포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 해지를 한 거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네.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오르니 네.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하나가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네. 위험 회피가 될 수 네. 있는 거를 구축을 해 놨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지를 한 게 어떤 식이냐면 상품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의 상품 데이터랑 주식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상품 가격하고 주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더라. 반대로 그걸 움직이더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납축전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납축전지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납도 사는 거죠. 그렇죠. 납 가격이 오르면 네. 납축전지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네, 대신 이제 납 가격에서 수익을 취하고. 그렇죠. 그러니 네, 네, 납 가격이 떨어지면 납 가격은 떨어지지만 납축전지 회사는 이제 원가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르니.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6, 7년 좋은 성과를 거두다가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폭락장이 온 거죠. 완전히 블랙스완이 찾아왔던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폭락장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쪽이 다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상품 네. 선물이든 네. 주식 네. 가격이든 다 폭락을 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아하.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오르고 뭐 그래 이런 왔는데. 식이었는데 대공황 이후에 두 개가 다 뭐 거의 투매 수준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케인즈가 다시 한번 뭐 촉박을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네. 책도 별책부록 때 다뤘었고 또 박성진 대표님하고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도 다뤘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위험성을 192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겪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은데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예전에 우리나라 막 원유 선물 WTI 그 ETF, ETN 또 근래에도 막 니켈 선물 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 통해서 케인즈를 조금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투자자 케인스. 투자자 케인즈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투기꾼 케인즈였고 달라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두 번 깡통을 차서 정신 차렸다라는 네. 건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케인즈가 본인의 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크레딧 사이클 인베스트먼트 티오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신용 순환 투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경기 순환을 예측해 가지고
타이밍을 딱 잡아서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본인의 투자다. 이렇게 자기의 투자를 설명을 했는데 네. 두 번의 깡통을 당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자로 전향을 했는데요. 가치 투자자로 이제 케인즈가 전향을 한 게 일순간에 전향을 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사실은 케인즈가 이 상품 투자를 하면서도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1920년대가 어떤 시기냐 하면 로우링 트웬티스라고 네. 광란의 20년대, 포효하는 20년대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엄청나게 상승하던 그런 시기가 1920년대였거든요. 네. 근데 영국 주식 시장은 그때 뭐 그렇게 침체돼서 영국 주식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 그래요. 예.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을 케인즈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케인즈가 1925년에 어떤 책을 읽었냐 하면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커먼 스탁스 에즈 롱텀 인베스트먼트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네.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에드거 스미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 투자가 유리하고 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채권 투자가 유리할 거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인플레이션 시기건 디플레이션 시기건 주식이 항상 유리하더라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인데 왜 그러면 주식이 그런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항상 그렇게 우월한 수익을 내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을 산다는 얘기인데 네. 이 우량한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 중에 일부를 회사에 유보를 하고 그걸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유보돼서 재투자된 돈이 또다시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라는 거에 그런 복리의 효과가 숨어 있더라. 네. 근데 이게 주식 투자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다른 자산들은 그 내부적으로 번 게 다시 유보돼서 재투자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주식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월등한 투자 수익을 낸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요 케인즈가 이 책을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이 책에 대해서 서평까지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925년인데 네. 그 이후로 사실 케인즈가 상품에 투자를 하지만 상품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를 같이. 했었는데 케인즈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기관들에서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하고 투자 조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그 조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케인즈가 PR 파이낸스라는 투자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이 투자 회사가 1923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때가 케인즈가 상품 투기하던 그런 시기였었죠. 예. 근데 상품도 샀지만 이제 미국 주식도. 유틸리티 주식도 샀다고 그래요. 오. 근데 이제 대공황 터지면서 상품하고 주식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미국 유틸리티 주식은 배당이 딱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하면 뭐 전력, 뭐 가스 네,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 네, 네. 그래서 그 배당 수익이 딱 받쳐주고 있어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또 1929년에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다른 주식들은 이제 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빠지고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유틸리티 주식은 이제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펀드 회사가 1935년에 청산이 됐는데 네. 그 무렵에는 손실 났던 것들을 다 그 유틸리티 주식의 배당금으로 인해서 다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 배당금을 통해서도.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량한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결국은 이 상품 투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서히 깨달으면서 변해 갔던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대공황 맞으면서 네, 선물 쪽 포지션이 네. 망가지면서 두 번째 깡통을 찼던 거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제대로 가치 투자로 좀 변모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의 성과는 좀 어땠을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성과가 얼마냐를 이제 정확하게 딱 케인즈의 개인 투자 뭐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케인즈의 투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케인즈가 개인적으로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아, 회사. 예, 여러 기관들의 뭐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투자 조언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케인즈가 직접 자신이 자금을 운용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본인이 다녔던 학교 킹스 칼리지. 대학교의 기금. 네, 네, 외국은 그 대학교 운영 기금을 자산 투자를 통해서 많이 굴리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그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킹스 칼리지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킹스 칼리지의 그 자금을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 킹스 칼리지 재산을 운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운용을 했던 게 그 킹스 칼리지 체스트 펀드라는 거를 본인이 운용을 했었고, 근데 이 체스트 펀드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재산이고 잃으면 안 되니까 또 당시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이런 자산은 투자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거는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아, 원래는. 네네. 채권이나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 네네네네. 근데 이제 케인즈가 예. 굉장히 그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아하. 네, 그걸 이제 재량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체스트 펀드하고 별개로 본인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또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를 설득한 거네요. 네, 네. 아니, 왜 채권만 투자하냐고. 네, 네.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체스트 펀드하고 본인이 이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포트폴리오하고 그 두 개를 운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성과를 이제 추아라는 분이하고 그다음에 체인버스 앤 딤슨이라는 분이 이제 네. 분석을 했는데 네. 케인즈의 성과가 193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지더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케인즈가 가치 투자자로 전환한 시점이 대공황으로 폭락하고 나서 예. 가치 투자자로 전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자로 전향한 193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케인즈의 그 펀드 투자 수익을 보면 사실 영국 지수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지고 힘들었었는데 그 3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월등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그 추아하고 오즈워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체스트 펀드가 1928년에서 45년까지 그 기간에 영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는데 이 펀드는 13.06% 상승을 했고 그 수익률을 냈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인버스 앤 딤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그 재량 포트폴리오까지 그 조사를 했는데요. 25년에서 46년까지 이제 운영한 그 재량 포트폴리오 수익을 봤더니 그 시기가 영국 주식시장이 연평균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케인즈가 운용한 재량 포트폴리오는 15.2% 해서 시장을 굉장히 크게 비트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네. 상당하네요. 네. 이것도 거의 한 20년 이상의 네. 기간으로 네. 추적 관찰이 됐던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치 투자자로 변모를 하면서 이제는 깡통 차지 않고 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네. 거둬왔던 건데, 네. 근데 케인즈가 실제로 가치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를 실행하는지 아는지 그 시험을 당했던 네. 시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케인즈가 32년부터 가치 투자자로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하고 나서 가치 네. 투자를 실행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게 네.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한 해도 손해를 안 보고 매년 꼬박꼬박 착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네, 가치 투자자도 손해를 보는 시기가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데 케인즈한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37년, 38년 요 시기인데요. 네.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 전쟁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대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케인즈 개인 자산도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나고 케인즈가 관리하고 있던 킹스 칼리지 그 재량 포트폴리오도 1938년에 뭐 마이너스 22.6%가 빠지게 되고 체스트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하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던 거죠. 사실 투자자에게는 누구나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으면
뭐 10년에 한 번꼴로는 뭐 한 네. 30-40% 폭락하는 장세가 항상 오죠. 반토막 맞는 장세도 네. 오고. 네. 그러면 그때 케인스는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운용하던 펀드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0% 이렇게 대폭락이 왔었는데 네. 그때 케인즈가 이제 사실은 킹스 칼리지의 자산만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케인즈가 여러 기관들의 뭐 그렇죠. 투자 조언도 투자 했었다고 조언.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케인즈가 투자 조언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사인데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라는 그 보험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투자 조언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요 킹스 칼리지하고 요 보험사가 케인즈한테 했던 행위가 그때 다릅니다. 이제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굉장히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를 믿고 당신이 알아서 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기다려 보겠소. 네, 케인즈한테 완전히 이렇게 일임을 해주고. 했는데 네. 이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라는 데서는 케인즈한테 이제 케인즈를 비난하면서 왜 이 수익률이 이러냐고 이제 계속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커즌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케인즈한테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해명을 해라 하면서 이제 계속 비난을 했는데 이제 케인즈가 이분한테 이제 그 해명 자료로 써는 이제 편지가 있는데요. 네. 요 편지 내용이 재미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면 네. 저점에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재 포지션을 고수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폭락할 때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결코 뭐 나쁜 게 아니다. 이제 많은 기관들이 당시에 이제 손절매를 했었는데, 네. 그런 손절매는 더더군다나 좀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큰 폭의 등락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 변동성은. 변동성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 이사회가 케인즈한테 야 지금 주식 다 팔고 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고 압박을 그래요. 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케인즈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예. 사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는 사임하고 이제 예. 본인의 그 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아까 이제 킹스 칼리지는 케인즈를 믿고 그냥 기다려줬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이 돼서 케인즈가 46년에 이제 왜 그만뒀냐면 케인즈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내고 그 직전 고점보다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결국은 이제 좋은 성과로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이제 요게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는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그 철학을 믿어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쵸. 그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킹스 칼리지는 케인즈의 철학을 믿어줬고 내셔널 라이프는 케인즈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죠. 그런 결과가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돈. 사실 그것만 맡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사시는 박성진 대표님이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돈 들고 찾아와도 안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다음 키워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 사실 책 이름입니다, 이게.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게 1936년 케인스가 쓴 책인데 이게 앞부분에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이론적 밑바탕이 된 건데 사실 이게 어려운 책 아닙니까, 이거?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이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예, 책 이름이 일반 이론이면 네. 이거 뭐 예.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 서적이 증권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네. 케인즈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 일반 이론일 텐데요. 예. 케인즈의 그 수십 년 동안의 본인의 그런 경제에 대한 생각이랑 투자에 대한 생각이 그 완전히 다 함축되어 있는 책이 요 일반 이론이라는 책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대 초반에 나온 네. 책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케인즈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네.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케인즈가 이제 자기 친구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 책을 소개하면서 향후 10년간 세계가 경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큰 혁명을 일으킬 책이다. 라고 이제 본인 책을 소개했다 그래요. 자화자찬.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경제학은 이제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시장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회복이 될 거다. 아하, 그 직전까지는. 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한 게 케인지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장을 그냥 알아서 놔두면 장기적으로 그냥 스스로 좋아질 텐데 왜 개입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멋진 말을 남겼던 게 이제 요 책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기에다가 뼈를 때리는 명언을 남긴 거죠. 네, 네. 우리는 모두 죽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책 이름이 왜 일반 이론이냐고 하면 그러게요. 케인즈가 보기에 기존의 그 경제학 이론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그 특수한 경우에 타당한 그런 이론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는 일반적인 세상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 맞는 이론을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일반 이론이라고 본인이 책 제목을 잡았다고 네. 그 일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책은 사실은 거시경제에 대한 책이라서 네. 투자자가 요 책을 다 읽는 거는 부담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요 책 중에서 이제 투자자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네. 요 책을 꼭 읽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2011년에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그 잡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책 2권을 꼭 읽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벤자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 네. 현명한 투자자 중에서도 8장하고 20장은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케인즈의 요 일반 이론 중에서 12장을 꼭 읽어야 된다. 요 두 개만 읽으면 다른 책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워렌 버핏이 조언을 했거든요. 일반 이론의 12장이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 서적이 대부분 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숙고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반해서 케인즈는 본인이 투자자였잖아요. 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그런 실전 투자 경험이 그대로 함축돼서 그 정리가 된 게 요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 이론의 12장을 보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 12장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단 2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부분만 읽고 기억을 해야 된다면 거기 빠지지 않는 게 케인즈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중에서 12장. 저도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12장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케인즈가 여러 가지 명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 대회다. 뭐 나한테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또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미인으로 꼽힐 만한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명언도 남겼고 또 하나가 자신이 선호하는 주식을 귀염둥이, 반려견에 비해서 펫이라고 불렀고 또 주식을 산 다음에는 결혼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래서 케인즈가 그 일반 이론에서 그 투자하고 투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책에서 투자를 인베스트먼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업이다.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투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투자하고 투기를 케인즈가 그 책에서 이제 어떻게 규정을 지었냐 하면 네. 어떤 자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이 투자고 네. 시장 심리를 예측하는 활동은 투기다. 이렇게 케인즈가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투기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왜 주식 시장이 투기가 번성할 수밖에 없냐고 이제 케인즈가 따지고 봤더니 이 주가라는 게 매 순간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매 순간에 가격 변동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사람들한테 투기적인 성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더 시각적으로 막 유발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제 농부에 비유를 했는데 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압계를 봤더니 기압계를 보고 나서 뭐 아침에는 아 내가 농사를 그만둬야 되나? 농사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후 된 다음에 다시 기압계를 보고 나서는 아 내가 농사에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바뀌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는 농사 다 망치겠죠. 예. 네. 근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인즈가 그 주식시장의 그 가격 변동성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뭐 비유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의자 뺏기 놀이 또 미인 선발대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자 뺏기 놀이라는 게 이제 호루라기 딱 의자를 뺑뺑 돌다가 호루라기 그렇죠. 굴리면 돌면? 의자에 딱 앉아야 되잖아요. 예, 한 명 앉고. 예. 그럼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이제 못 앉는 사람이 생길 그쵸. 텐데 그 못 앉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재밌고 즐겁게 그런 놀이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 미인 선발대회는 다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100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 6명을 뽑는 건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6명을 뽑아서는 안 되고 아, 다른 수많은 투표자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그 6명을 맞춰야 되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의견이 어떤 평균적인 의견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견하는 게 그 미인 선발대회랑 똑같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딱 이거거든요. 네. 미인주, 주도주 찾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인즈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인주나 주도주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놀이에 흔들리지 않고 아까 이제 투자가 뭐라고 했냐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이 투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의 수익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가 너무 어렵다고 케인즈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빠른 결과를 원하고 일확천금을 쫓는데 특유의 희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 이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할인을 하게 돼서 그런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슬러야 돼서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어렵다라는 있습니다. 거죠. 또 인간은 이제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 인생 안에서 또 빠르게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지적도 했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야성적 충동. 근래에 아마 뭐 책 제목이나 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조지 에커로프라고 네. 그 제니 옐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인 경제학자 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야성적 충동이잖아요. 네. 그분하고 로버트 실러가 예, 함께 로버트 공저한 실러. 책인데 애니멀 스피릿. 네. 근데 이게 케인즈 책에서 먼저 언급이 된 네, 이름이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오. 근데 사실은 요 애니멀 스피릿이 이제 케인즈가 처음 사용한 언어는 아니고요. 케인즈가 사실은 그 수학을 되게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뉴턴에도 굉장히 조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뉴턴이 사실은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그 뉴턴의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개념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뉴턴이 사용했던 뉘앙스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걸 가져온 게 요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거고요. 야성적 충동. 네. 그래서 요 책에서는 야성적 충동을 어떻게 뭐 케인즈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를 해보려는 야성적 충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기대 이익의 확률을 곱해서 산출되는 수학적 기대값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전두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편도체가 시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죠. 그 편도체의 본능적인 행동을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애니멀 스피릿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동물적 충동, 동물적 본능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컬로프 실러가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도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판하면서 이 책을 썼었고요. 로버트 실러가 이제 사실 그 전에 이레셔널 이그주버런스라는 책도 썼는데 네. 그것도 이제
비이성적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닷컴 버블을 뭐 비판하면서 썼던 책이고,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과 같은 거라서 사람들이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시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강력한 애니멀 스피릿이 있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죠. 네. 원초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지적도 함께 했었고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또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는 샴페인을 좀 더 마셨어야 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 케인즈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은 뭐 케인즈가 정말 뭐 죽기 전에 했단 말인지 예. 또 이제 뭐 출처를 찾아보면 그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케인즈가 그냥 어떤 뭐 만찬장, 연회장에서 이제 샴페인을 마시면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요 얘기를 케인즈가 뭐 그 왜 어떤 관점으로 했냐 하면 케인즈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거는 그냥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냥 돈 버는데 강박적으로 그냥 집착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케인즈가 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인즈의 인생을 보면 사실 케인즈가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진 않고 굉장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케인즈가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또 이제 케인즈가 그 주위 뭐 예술가 친구들도 많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의 그림도 많이 사주고 휴가도 많이 떠나고 뭐 예술 활동에 후원도 하고 뭐 이런 굉장한 인생을 즐기고 베풀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인즈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딱 뭐 함축되어 있는 말이 샴페인을 좀 더 마셨어야 했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명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심쿵 한 방으로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존 F 와식이 쓴 케인스의 부에 이르는 길. 핵심 구절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기 순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앞부분에도 언급을 해주신 이야기인데 심지어 그 거시경제를 보고 정책을 만들고 고급 데이터를 만지고 통계를 만들던 사람조차도 경기 순환 모델로는 투자에 혹은 투기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박성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케인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자로서의 케인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네. 케인즈를 존경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케인즈가 세계적인 경제학자고 본인이 거시경제 이론을 어떻게 창안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창안한 거시경제 지식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죠.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로 전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뛰어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케인즈뿐만 아니라 위대한 투자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 1년에 경제 전망하는데 13분 쓰면 10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다음에 버핏하고 멍건은 우리는 해류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을지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같이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마켓 타이밍을 하고 탑다운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다. 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피터 린치나 버핏이나 멍거 같은 이런 투자자가 얘기를 하면 투자자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거시경제를 창안한 그 거시경제의 대가조차도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 뭐 일반인 투자자라면 누구나도 반드시 아까 워렌 버핏이 책 2권 읽으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장. 네, 그래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케인즈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연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 케인즈,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알아봤고요.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